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누가 봐도 30만 원이 부담이에요. 30만 원대가 왜 부담이냐?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막 38만 원 고점 찍고 와 이거 뭐 증권사 목표가 뭐 50만 원 간대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여러분 식사들 하셨습니까? 밥 먹고 주식 한 잔. 오늘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어제 쉰 것 같은데 우리 주식 계좌 오늘 왜 또 쉬고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오늘 장 초반 굉장히 뜨거웠던 증시였는데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나타날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피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시장 얘기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지난 연휴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거의 뭐 밀린 일들 하고 뭐 집 대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뭐 그러느라고 시간이 엄청 가더라고요. 대청소면은 어느 정도를 하는 게 대청소인가요? 저희 집이 좀 이렇게 사이즈가 커가지고 집이 청소를 한 번에 못 해가지고. 집이 크다고 공개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야 지피님 좋은 데 사시는구나. 아니, 오래된 집입니다. 네. 오래된 집이지만 이게 집을 청소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결혼해서 이제 2년 반 신혼생활 보내고 있는데 대청소라고 하면은 뭐 침구 빨래하고 그리고 그냥 청소기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먼지 걸레질로 닦고 그리고 옷방 같은 데 좀 너저분하게 좀 있는 옷들 좀 정리하고 계절상 좀 안 입는 옷들은 좀 치워놓고 그런 걸 위주로 저도 하는데 대청소? 사실 평소에도 아내한테 많이 혼나서 청소 좀 하라고. 저희 집은 그 역할 분담이 돼 있어가지고 청소는 다 제가 하거든요. 청소를 하시고 그러면 아내분은 주방에 관한 거는 저희 아내가 다 합니다. 식사를 챙겨주시거나 설거지나 뭐 정리 이런 것들. 그럼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하실 거고. 다 제가 합니다. 분리수거 이런 것도. 네. 만족하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시간 여유가 되게 많았거든요. 하루에 조금씩 하고. 근데 이제 여기 오면서 또 적응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 2주 동안에 뭘 못했었어요. 집안일을 하기 좀 어려웠다. 그래 계속 방치해놨는데 진짜 손도 안 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핀잔 들을 것도 없고 아예 그냥 놓고 계신다. 그래서 이번에 싹 하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그러면 역할 분담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좋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게 서로 영역이 겹치면은 힘들어져요. 이게 서로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자연스럽게 저희도 이제 요리는 아내가 하고 청소는 제가 그리고 분리수거 제가 하고 그러니까 요리를 해주니까 고마운 마음에 설거지 제가 하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일은 아내가 더 집안일을 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좀 분담을 나름 해놨는데 혼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게 뭐가 있냐면 보고 있나 지금? 예전에도 저는 보통 일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하는 것보다 저도 혼자 하는 게 더 많이 편하거든요. 분담하기보다 그냥 확실하게 내가 그냥 그 영역은 내가 맡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돼 있으면은 제가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약간 그런 제 성격이어가지고 그냥 꼼꼼하시구나. 제가 하는 게 낫고 그게 더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혹시 결혼 전에 뭐 자취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자취를 사실 뭐 결혼 전에 계속 자취했었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하셨겠네요 그런 것들을. 근데 제가 원룸이랑 뭐 빌라랑 이렇게 한 6번 정도 이사를 했었는데 제가 이사 가는 집마다 바퀴벌레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퀴벌레 잡는 데는 일가견이 전문이에요. 한 달이면 없앨 수 있어요. 와, 바퀴벌레 이야기를 하면 저도 지금 집은 아닌데 예전에 부모님이랑 살 때 저희가 1층 집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평생 잘 못 보다가 어느 날 바퀴벌레 조만한 게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근데 하나 발견되면 이미 몇백 마리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스를 분사하는 바퀴벌레 약을 사서 그날 이제 집안에 사람들은 다 나가고 분사해 놓고 다 막아 놓고 창문이랑 그렇게 해서 몇 시간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처리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일정 마치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왔는데 뭐 없는 거예요. 아 바퀴벌레 많이 없구나. 그래서 불을 딱 켜봤어요. 켰더니만 바득바득하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효과 없네요. 우와 지뢰밭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문 환기시키고 다 쓸어 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죽은 바퀴벌레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 이름 모르겠는데 아마 지루해지려고 하는데라는 이지원님 세스코 방송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죠, 여러분. 바퀴벌레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장 기대를 좀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간밤에 미국 증시가 물론 하락했습니다만 반도체 지수는 올라줬기 때문에, 그리고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7 중심으로 잘 올라줬던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시쯤인가요? 네, 그때쯤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음전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하락 종목 수 코스피는 180여 종목만 오르고 700여 종목이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300종목 정도 오르고 있고 1200 종목 하락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 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 뭐 있을 수 있다, 쉬어가는 거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때 수요일날 방송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수요일날 하고 나서 목금에 실제로 장이 좋았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정이 나와도 어차피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주말에 너무 잘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게 연휴가 길어지면 그 금요일에 종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금요일에 종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동안 기대감이 평소 이만큼 커졌을 게 더 커진 거죠. 하루 더 쉬면서 이제 화요일 개장하면은 우리 장 이제 가 있구나.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휴가 길어지고 금요일 종가를 우리가 3일 연속으로 보다 보니까 가는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항상 그런 뒤통수를 맞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순 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4,900억 코스피가. 개인도 어느 정도 사고 있는데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있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을 보면 일단 뭐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어떤 협력, 어떤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남북 경협주가 좀 오르고 있고, 또 해운주가 오르는 건 아무래도 뭐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냉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때문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반도체 기반주 올라주고 있고, 사실 근데 오르는 종목이 워낙 많지 않아서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쉬어가는 날이다 정도로 그냥 편하게 마음 먹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7월 말까지 계속 하락만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8월이 이제 중순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 8월 달에 우리가 제일 확인한 성과는 뭐냐면 시장이 더 내려가진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겠구나. 근데 이제 횡보를 하는 그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생각하는 횡보라고 하는 건 생각하면 거래량도 없고 주가도 움직임이 없고 그냥 조용히 가는 걸 횡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이 파생 시장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험난한 횡보가, 그런 박스권이라고 하는 그런 횡보가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지난주 시장이 연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여기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지만 지금 막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체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조금만 기다려보면 또 좋은 타이밍이 올 거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가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또 온 것이고, 저는 이제 이게 앞으로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이제 횡보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걸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횡보를 하게 되면
종목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게 아니라 이제 순환매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순환매를 이용해서도 매매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저는 좀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횡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새로운 투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로 V자 반응을 해주면 네. 좋겠지만 또 그게 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그렇죠. 지금은 V자 반등의 조건이 이렇게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최근에 시장이 올라오니까 바로 신용 따라오더라고요. 신용이 얼마 전에 거의 연중 최저치까지 갔다가 8월 들어서 계속 또 상승세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해도 무서워서 못 따라와요. 그때 언제였냐면 2020년도 코로나 때, 팬데믹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시장이 V자 반등을 했잖아요. 했는데 제 주변에 이제 많은 뭐 방송하시는 전문가님들도 그렇고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V자 반등이 나오지만 이거는 쌍바닥의 형태로 한 번 더 바닥을 치고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잡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2020년 3월 당시에요? 네. 그때 너무나 충격적인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바닥이 안 왔거든요. 맞아요. 그냥 갔어요. 한 7, 8월까지 그냥 가다가 한 8월쯤에 좀 주춤하다가 연말까지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도 봄에 이제 정말 역대급 피날레를 치고 그 다음 이제 한 3년간 이제 하락장이 나왔었죠. 러우 전쟁 터지고. 그러니까 지금이랑 그때랑은 너무 달라요. 그때는 주변에서 너무 부정적인 의견들이 되게 팽배했었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때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렇게 이게 올라간다고? 근데 올라간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쌍바닥이 안 나오고 이거는 물리더라도 지금 들어가야 된다. 막대한 유동성을 좀 예상하셨나요? 그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엄청나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시장의 어떤 충격 쇼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바로 또 각국의 어떤 대응이 좀 빨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올랐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로의 어떤 관쏠림 그리고 AI 어떤 고점론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해했던 요소들, 뭐 전쟁도 다시금 터지고 또 유가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7월과 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일단 실적 확인한 것들 뭐 이런 거 말고는 크게 뭐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회복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때 팬데믹을 생각해 보면 팬데믹이 있기 그 작년에 일본에서 반도체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2018년도부터 불경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8년도에 한 대 맞고 그때도 크게 꺾였죠. 19년도에 반도체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팬데믹까지 맞으니까 이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건데 그게 이제 우리는 학습 효과가 돼 있어요. 3, 4년 전에 주식했던 분들이 그때 위기에 사니까 돈을 많이 벌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락을 하니까 담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은 V자 반등보다는 조금 이제 무거워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뭐 구조대가 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구조대가 오는데 항상 보면은 그 좌석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너무 많이 타버리면 구조선에 왔다가 구조선이 침몰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타려고 지금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막 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도 가능할지 여쭤볼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7월 29일에 5,200선까지도 빠졌다가 또 오늘 한때 7,100선, 7,200까지도 넘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빠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한 6,000선 초반대까지도 좀 하락하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막 6자가 5자로 바뀌는 일은 현재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6천 초반대까지는 가능할까요? 거기까지도 안 올 것 같고 저는 뭐 6,500선이나 뭐 600 그 정도 선에서 6,500이나 6,500을 깨지게 되면 오히려 추세를 무너뜨리는 게 되는 거라서 더 시장 반등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내려갈 만한 이유가 딱히는 없어요. 왜냐면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 쏠림 현상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레버리지가 이제 벽이 높아졌잖아요. 예탁금도 늘어나고 또 하게 되면서 근데 저는 할 사람들은 계속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차단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은 좀 어려워졌지만 큰 손들은 어차피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약해졌을 뿐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 반도체로 돈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 현상들을 생각하면 지수가 무너지는 것도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러면은 코스닥도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많은 그렇죠. 상승을 보여줬고 지난주 좀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오늘도 이제 2%대 빠지고는 있는데 그러면 코스닥은 저점을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것도 뭐 한 800선까지는 열려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코스닥이 사실 그 지난달 지지난달에 되게 비정상적인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차트를 보고 분석한다던가 그러면은 지금 850 정도니까 뭐 조정받으면 뭐 한 800까지는 조정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 이 좀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비정상적으로 내려왔으면 올라갈 때도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구간을 빠르게 돌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코스닥의 경우 이제 떨어지면 좀 뭐 담아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히려 저는 코스닥에서 좀 이상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코스피가 정체일 때 코스닥이 잘 가는 그런 일들이 이번 달에 많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오늘은 좀 많이 밀리지만.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한동안 어떤 횡보 장세 또 순환매 장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2차전 코스닥의 어떤 주도 섹터들 위주로 쏠림이 그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코스닥 하면 보통 2차 전지랑 바이오 제약을 많이 이제 보시는데 반도체 소보장도 보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반도체 소보장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 반도체 소보장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바로 들어간 사실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들 담고 계신 종목들을 어떻게 좀 분배하시고 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일단 갖고 계신 그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좀 일부 정리하거나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은 매매가 가능하신,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면은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 가능하죠. 그래도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수익권적인 종목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적당히 뭐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요? 공부요. 공부.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공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현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항상 대비하는 그런 이제 그걸 구축을 해놓자는 거죠. 다음번에 또 이게 사람 계속 반복하거든요. 늘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막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은 모니터 앞에 포스트잇 잔뜩 붙어 있잖아요. 한번 실패할 때마다 붙여 놓는 거거든요. 고점 따라가지 말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모니터 앞이 깨끗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추가하시는 겁니다. 지금 포스트잇을 하나 늘려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장의 흐름 속에서 급하게 좀 따라갔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부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나 반도체 주를 필두로 그렇게 해서 지금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 27만 원대, SK하이닉스 167만 원대의 그 위쪽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저는 30만 원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저 200만 원대입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조정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좀 소위 물을 탄다고 해야 되는가요? 지금은 기다림이죠. 그저 기다림입니까? 근데 그저라고 하기에는 네. 원래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종목 자체가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네. 원래 이 두 종목은 장기 투자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오래 갖고 있어야 미래를 되는. 보면서 네. 그렇게 한다면은 전혀 문제는 없죠. 뭐 그 3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하고 나중에 회사가 이제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하게 돼서 배당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아가는 순간도 나올 수 있겠죠. 올해 이제 그게 막 논란이 되기 시작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면 나중에 뭐 손실 부분을 배당이 장기 투자 과정에서 메꿔가는 순간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이번에는 되게 조금 주지만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 관점이시라면 일일비하면 장기 투자를 절대 못해요. 맞아요. 예, 덮어두셔야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최근에 단기 시세가 있을 거라고 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만한 여력이 있다 하시면은 이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똑같은 얘기 했었지만 우리가 여기가 저점인지는 모르니까 예. 매매를 추가 매수를 하는 과정이시라면 그냥 주기적으로 담는 게 정답이라고 보고요. 오르든 내리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차트를 보는 거 지난번에 18만 9천 원 갔으니까 나는 그럼 다시 한번 18만 원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하면은 거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고 네.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경우에서는 그런 어떤 뭐 시세 고저를 논하는 게 저는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단기로 너무 많은 돈을 들어갔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부분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만큼 바닥 짚고 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 네, 좀 줄여 주실 때가 됐어요. 좀 줄이고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전략인가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누가 봐도 30만 원이 부담이에요. 30만 원대가 왜 부담이냐?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막 38만 원 고점 찍고 와 이거 뭐 증권사 목표가 50만 원 간대 막 이런 분위기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자리 3에 사도 내가 4나 5에서 팔 수 있겠지 하셨던 분들이 이제 많으시고 이제 30만 원이 깨졌을 때 29만 원이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거기서 더 담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고 근데 탈출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 제 차트에도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30만 원대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30만 원의 매물이 있다는 거는 거기서 탈출을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30만 원이 매물 벽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고점이 얼마냐면 한 28만 8천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최근에 떨어졌을 때 물 타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만 원 벽이 좀 내려왔을 거예요. 28, 29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의 고점이랑 그 부분이랑 딱 일치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저는 단기적인 고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고 알아서 잘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당장 내가 뭐 생활할 돈도 없다 네. 그러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일부는 좀 털어주시는 게 앞으로 좀 추도모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채스님, 테디님, 지피님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평단 관리를 정말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구간대보다 저는 좀 위층에 좀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나요?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물론 좀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하락장이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평단 관리를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사실 맞지 않나?
또 그러기는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 당시 이제 증시 분위기가 반도체 하나면 바보 되는 분위기였었고, 네. 그 뭐하러 하냐, 반도체 갖고 있으면 100%씩 올라가는데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 반도체 이외에 다른 거 들어가서 뭐 더 손실이 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기간, 그러니까 거의 이제 1년 이상 올랐으니까요. 네. 계속 오를 때마다 추가 매수해서 이미 무거워진 상태여서 평균 단가도 조금씩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고점 찍고 내려가는 동안 대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물론 빠르게 대응한다고 좀 파셨던 분들은 그게 가능했겠지만 대처를 못하신 분 입장에서 현금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 하락을 그냥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예.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장 초반에 아침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해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 상승 종목 수도 많지 않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이 됐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금요일날 현대차가 많이 올랐어요. 네네. 10% 넘게 올라서 제가 이제 고층에 계신 분들 제가 좀 위로를 드리겠다고 우정 매매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일당백님 안 오셨나요? 일당백님. 네, 제가 커피 한 잔 제가 쏘겠다고 65층, 70층. 네, 70만 원대 현대차를 갖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혹시 오늘 일당백님 오셨다면 제가 메일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셨으면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차는 사실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라서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분들 입장에서 이제 올라가는구나 싶었는데 오늘 바로 또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 현대차는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오르는 과정이라고 봐요. 네. 금요일날 10% 올랐으니까 오늘 한 5% 빼고, 그래도 뭐 지난주 지지난주보다는 높은 가격대 있잖아요. 네.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이게 되게 일일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 변동폭이 이제 너무 많이 커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너무 이상해라고 하기보다는 뉴 노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는 이 시대는 달라졌기 때문에. 네. 변동성, 언젠가 우리나라도 상한가가 없어지는 날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와, 그거 좀 무서운데요. 그쵸. 네. 처음에 상한가가 10%였다가 15 됐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했었는데 30이 됐잖아요. 예. 그때도 되게 무서웠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틀 만에 내 계좌가 반토막이 될 수 있지? 그때는 불가능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처럼 어떤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글로벌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큰 것도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나. 한국장도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 나스닥도 이제 뭐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다, 막 그런 얘기 나오고, 한국도 점점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막 벌써부터 막 입맛이 떨어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네. 주식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이 더 적응을 못하세요. 그렇죠. 예. 이게 옛날에 당연히 안 이랬는데,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 뛰어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기 코인하다 오신 분들은 익숙해요. 이 정도야 뭐. 이 정도는 가능하지. 네. 네. 상한가 하한가 없는 시장을 경험하다 오신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 하락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